자, 그러면 화요일 우리 또 김두원 빈센트 네, 부장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지난주 화요일과는 또 매우 달라진 시장입니다. 예, 뭐 달라진 건 사실 세제 요거밖에 없는데도 네.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좀 달라졌고요. 근데 원래 8월 좀 쉬어간다고 통상 증시에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와서 8월이 시작되면 조정 국면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화면 보시는 왼쪽 뭐 2005년 이후죠. 네. 한 20년 동안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네. 8월은 부진했습니다. 원래 네, 한국 아니면 미국? 한국. 한국. 네, 근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20년 동안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흔히 매크로 변수라는 게 금리가 인상기가 있고 인하기가 있고 네. 경기 침체기가 있고 등등. 그래서 여기 회색 보시면 지금과 비슷한 매크로 환경. 네.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낮추고 경기 침체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의 8월 달을 보더라도 뭐 역사적으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어허. 그러니까 이제 8월은 엔간하면 마이너스다라는 거였고, 오른쪽 차트 보면 좀 더 재밌는 거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한 25년 정도의 8월 달이 있었는데 오르는 달도 있고 내리는 달도 있었어요. 흔히 평균이라는 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좀 조금 오르면 또 평균이 높아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상승 환율이 40%. 그러니까 하락이 더 많았다는 거죠. 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8월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오르는 달보다 내리는 달이 왜 그래요? 8월달이 다 주식 안 하고 휴가 가서 그런가? 실적도 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도 네. 8월달에 한가하거든요. 맞습니다. 뭐한 2주, 3주씩 그 친구들 하면 놀면 한 달씩 놀아버리죠. 아, 그래요. 네. 뭐 포지셔닝이 일부 뭐 쏠림과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쉰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빅딜이죠. 네. 세법 개정에 이어서 세제 개편이 진행 중인데 뭐 9월달에 국회 가봐야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상당히 실망감이 높은 상황. 매우 실망스럽죠.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또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복하면 달라질까? 아, 다시? 네. 그게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과연 세제 개편이 대주주 기준의 하향으로 단순히 그럼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눈높이에 맞아야지 올바른 정책이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원복되면 달라지는 걸까? 아니면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세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법부터 시작해서 세법으로 또한 한국의 가계 자산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겨가는, 더구나 또 자발적으로 이런 큰 얼개 속에서 이번 정부에 대한 강한 동산, 즉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원복하면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 얘기는 원복해도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어떤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원복하면 달라집니다. 원래 복귀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대로.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내 대선 이슈도 그렇고 이런 세제 이슈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매크로 변수입니다. 대내외 매크로 변수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하지만 그 영향과 여파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이 높았고 한번 크게 맞았고 다시 원복된다 그러면 원복 안 하고 강행하면요. 강행한다 그러면 제가 네. 하나증권이 코스피의 상단치를 낮췄습니다. 원래는 3,710포인트 정도. 강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러니까 원복한다는 강제하에서 올해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코스피의 상단치를 갖고 있었는데 원복해도 그 상단치는 낮췄고 만약 원복 안 하면 훨씬 더 낮아지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복을 안 한다면 저희 상단치를 좀 낮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복과 그 강행의 중간쯤, 예를 들면 뭐 30억으로 합의 보고 요런 거. 네. 요런 아마 거 하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전보다는 높을 건 없다.
코스피 상단 기준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최악수가 그거 같아요. 최악수가 중간 어디서 그거는 정책에 그건 대한 진짜 네. 하수야. 그 중간 갈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그건 하수라니까. 80 이상인데 그건 하수야. 네. 그건 하수야. 무조건 글로 가는데 내가 볼 때. 무조건 원복해야 돼, 저건. 원복 네.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기할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대로 간다고 맨 처음 원한. 네. 맨 처음 원화는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대주주 그거 말이야. 대주주. 대주주 50억, 10억에 네. 그러니까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원복이 가깝게 가고 나머지는 지금 개정한 대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할 거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쯤으로 어딜 택할 건데 네. 전 그럼 이제 실망은 실망대로 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이 방향으로 갈 거라. 최악수라니까 그게. 근데 글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빈정은 빈정대로 상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정책 그 목표는 달성도 못 하고. 네. 일도양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글로 못 갈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단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지금의 컨센서스는 중간 어디쯤 수렴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두저도 원하는 안 게 되는. 없어진다라는 것으로 약간 그동안은 스텝을 잘 밟아왔다가 약간 꼬인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8월 달은 시작하기에 앞서 통계적으로 수익률도 부진한 달인데요. 이렇게 스텝 자체도 국내적으로 약간 꼬인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꼬였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재정비식이죠. 재정비식인데 네. 지금이. 네, 음. 쉬는 타임입니다. 네. 네, 쉴 때 쉬더라도 왜 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한 이 쉼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도약을 위한 재정비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 중요하죠. 세법 중요하고 계절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 코스피 지수,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 돈이 많이 뿌리면 한국으로도 상당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동성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잠깐 말씀드리죠. 주요국들 미국, 영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M2 증가율. 그러니까 시중에 돈 보시면 바닥 찍고 여전히 우상향 올라가고 있다. 어디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올라가고. 네. 네. 미국도 올라가고 한국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달러는 약하냐?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가 좀 있죠. 실제 인덱스 기준으로 98포인트, 그러니까 1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볼까요? 시계를 좀 넓혀서 팬데믹 이후에 평균치가 103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하세요? 강하세요? 저는 약해 보여요. 약하죠. 네. 약하죠, 당연히. 여전히 약달러.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국면에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부침이 분명 생겼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측면이라는 게 바뀐다면 전망이 완전 바뀌고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지금의 부침 이후에는 또다시 도약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때 도약은 무엇이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도주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도주? 드립니다. 한국 주도주? 맞습니다. 조방원이에요, 그러면? 또 네. 죄송합니다. 네, 조방원입니다. 네, 조방원이. 네, 지금 조방원 지주와 금융까지 해서 지금 조방원. 네. 그것도 하여튼 증권맨들 말 잘 만들어.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입니다. 네. 관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 트럼프가 브라질을 비롯해서 스위스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과 다시 한번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관세가 합의됐다라고 보는데 이번 관세 협상들을 쭉 보면서 역시 트럼프 그가 해냈다. 기승전 미국으로의 투자. 없던 관세를 갑자기 만들어 와갖고 관세를 전부 다 높여주더니 결국에는 미국으로 돈다발을 끌고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풀면서 삥을 뜯으시고 15% 낮춰주고. 네. 아, 최고의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에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약달러가 좋다.
그러니까 미국은 강한 달러가 좋을 때도 있고 약한 달러가 좋을 때도 있는데요. 네. 결정권자가 지금은 약한 달러가 좋다라는 것은 달러가 약하면 뭔가 팔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 팔고 싶은 게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할 게 뭐 있죠? 아마 리쇼어링의 결과물로서 제조업에 뭔가를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네. 결국 중장기적 시기에서 결정권자가 지금은 약달러가 좋다라는 것은 달러가 약하면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팔 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 달러가 약하면 미국으로의 투자 유인은 사실은 훼손되죠. 그렇죠. 경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이후에 기승전 대미 투자 이것은 물건을 팔고 싶은 약달러를 시장 논리로서 만들면서도 실제 협상에 의해서 돈다발을 미국으로 끌고 왔다. 그가 다 해냈다. 안 들어올 돈인데 원래는. 맞습니다. 아, 약달러니까 안 맞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너 일로 와. 이거니까 시장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정말로 트럼프가 다 해냈다라는 생각을 물론 카운터파티인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잘했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후펑 후튼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요. 시장의 작동 원리가 아닌 방향으로 네. 뭔가를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그대로 작동이 또 돼야 아니면 결국은 시장 원리로 다시 돌아가고 뭔가 억지로 했던 것들이 크게 뒤통수 맞게 됩니까? 예. 네, 그동안은 이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달러가 계속해서 약한데 미국으로 어떤 사람이 약한 금리를 갖고 낮은 금리를 갖고 미국으로 들어가겠느냐 등등등. 근데 그 시장 논리를 완전히 깨부순 게 이번 트럼프의 정책이고요. 정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영원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재미 좀 봤더니 트럼프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은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금융 투자. 그러니까 주식 사고 채권 사는 거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약달러 국면에서 불리하니까 네. 주저주저 하는데 지금 김도원 부장님 얘기는 FDI라고 얘기해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 짓고 네. 그죠? 어떤 정부 기관에 투자 유치해 가지고 뭐 펀드 만들어서 여기 투자하고 이게 이제 직접 투자란 말이에요. 직접 투자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네. 이걸 계속 유치해 가지고 직접 투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잡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네. 아, 트럼프 때문에 우리 먹고 살았네. 이러고 거죠.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다가 뭐냐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이런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예. 15%의 관세율이 어쨌든 미니멈 평균입니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벌써 국내 여론조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액이 얼만데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투자가 되겠느냐. 결국 외화 벌어서 전부 다 미국으로 갖다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대미 투자의 속도와 진행 상황에 따라서 관세율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또 주저주저하고 대미 투자 잘 안 하면 다시 네. 25%뭐 이렇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상당히 우리는 트럼프의 세계관이라고 중요하죠. 게임에선 그런 것에 입이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차트입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례적입니다. 야. 연산화, 그러니까 월간 나오는 것을 연간으로 갔을 때는 2,670억 달러. 저게 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사상 처음일 거예요. 저런 네, 보험령 저런 이후에 거. 처음이고요. 네, 처음일 거예요.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있잖아요. 이게 감세 법안입니다. 네. 이게 통과돼서 미국의 1년 동안 늘어나는 부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대충 3,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것의 80%를 이미 관세 수입으로 그러네요. 충당. 아, 연안산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의 속도는 요번에 8월달 이후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반영되기 직전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관세로 인해서 CBO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전망을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3조 달러 정도 벌 거다. 물론 미국이? 네, 관세로 인해서 더 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렇게 쉬우면
다 트럼프 세상이죠. 물론 트럼프 월드이긴 하지만.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이미 GDP 대비 120%를 넘었고요.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6%에서 7% 사이.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 했는데 여전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분이 있다. 그러니까 3% 부족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뭘로 채울까? 물론 관세를 또 높일까? 높인다면 명분이 있어야겠다. 대미 투자의 향에 따라서 높이겠구나. 네. 라는 게 제가 하나에 들어갔던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겁니다. 특허 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정확히 7월 28일 날 예. 단신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특허 제도는 정액제입니다. 한 번 내면 끝. 그리고 보통 기술적인 특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허는 20년 동안 상존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여차여차해서 돈을 한 이 정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한 번 내고 끝이 아니고 매년 받고 싶다. 그래서 특허 가치에 따라서 최소 1%, 최대 5%까지 비례요율제를 적용하겠다. 그 특허 낸 사람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장사하려면 특허를 가진 사람이 특허청에다 등록하는 비용입니다. 로열티는 따로 받는 거고. 그게 그렇게 커요? 그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커요? 높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경미합니다. 하지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특허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그렇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계속해서 리서치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특허 가치를 할까? 지금의 AI 테크 이런 특허 이거 도대체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 등등.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이것들을 다 왜 하냐? 결국 미국의 재정 등에 대한 부담, 다른 것들을 다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모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의 특허 건수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중은 7.6% 정도 됩니다. 네. 네,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이젠 특허 등록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네. 오늘 여기 제 뒤에 보고서에는 쭉 있는데 거기 기업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이제 특허료가 한 번 내고 20년 동안 등록할 때 처음에 원샷으로 끝냈던 것을 이제 매년 내야 된다. 근데 그 특허 가치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산정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계속 드냐면요. 처음에 트럼프가 관세라는 걸 2017년에 갖고 할 때도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되게 모호했었습니다. 관세? 도대체 어떻게 매긴다는 거지? 다 프리 트레이드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 빌드업해서 나중에 떡하니 관세 수입이 2,670억까지 메이드한 것을 보니 예사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특허료까지 매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리쇼링 국면입니다. 지금 돈을 싸들고 미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잭슨홀 미팅 있죠. 맞습니다. 요 얘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시장의 모든 시선은 9월 FOMC에 쏠려 있습니다. 예.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늘 기준으로 9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9월 전에 8월 잭슨홀이 있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제목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일 수 있는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 어쨌든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네. 페드 리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이 듣는다. 2011년도에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립된 이후에 2020년도에 페드 리슨이라는 게 첫 번째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이 바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기해 보면 뭐가 바뀌었을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 AIT라고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일정 기간에 하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2% 고세하지 말고 한 10년 동안 저금리였으니까 당장 좀 높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금리 올리지 말고 평균적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저 있대요. 2020년도에 나온 거죠. 맞습니다. 저거 한참 화제가 됐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완전 고용 목표에 대한 해석을 수정했습니다. 예. 원래는 완전 고용과 목표 고용 간의 완전 실업률 간의 괴리가 좁혀지는 것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여기 쇼티지라고 하는데요. 미달됐으면 미달된 대로 가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자.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좋다고 해서 통화정책 긴축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 목표제도 그렇고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고용 목표 해석도 빠르게 긴축하지 말라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기반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요. 실제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 지표로 확인된 후에 움직이자. 지금의 웨이덴시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언론은 얘기하죠. 파월은 항상 느리다.
왜 이렇게 우매하냐? 정책 틀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5년마다 바꾸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 5년 됐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이 바뀜이 발표될 겁니다. 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 AIT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트랜지토리 2021년도에 연준이 판단을 잘못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급등했죠. 했죠. 맞습니다. 욕 엄청 먹었죠. 그런데요. 한번 복귀해 볼까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 과연 원인이었을까?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말고요. 일본, 한국, 영국 평균 목표 물가제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 인플레이션이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좀 느려진 건 사실이지만 이 AIT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실기했다라는 것에 100% 아. 이것만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예.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택하지 않은 국가들도 다 인플레이션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8월 잭슨홀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통화정책 프레임이 바뀔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적시성 있게 유연하게 보자. 그렇군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봤더니 저금리 시대에는 잘 맞았는데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프레임을 바꿔야 될 때다. 아하. 잭슨홀 이후에 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포워드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고요. 앞을 보고 정책을 바뀌는 연준을 5년 만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여전히 파워가 막강합니다. 유동성을 좌우하고요. 글로벌 금리의 동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연준을 예상 가능했죠. 데이터 나오면 연준이 그럴 것이고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쉽다는 표현보다는 예상 가능했다라면 잭슨홀 이후에 적어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초반이니까요. 바뀌는 그 1년 동안에 다시 한번 연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연준의 통화정책도 바뀌고 앞으로 정책을 포워드 가이던스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연준발 노이즈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 내년 임기 종료 때까지 금리를 적극적으로 팍팍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관세는 물가의 영역이 아닌 성장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관세가 아닌 성장으로 봐야 된다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공화당원 같아. 글쎄요. 뭐 왜냐하면 아마야. 마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가. 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번 잭슨홀에서 통화정책 네. 프레임이 바뀌면 그게 영향이 꽤 클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시장이 네. 어떨 때는 뭐 연준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계속 좌우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다시 그럼 연준이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히 보면 연준이라기보다는 연준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금리입니다. 결국 S&P 500 기준으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비싸졌다라는 얘기. 예. 그러면 미래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치환하는데 가장 근본에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드라이브 거는 게 지금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엄청 클 거고요.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연준이라고 생각하면 연준의 영향이 되게 커질 겁니다. 저는 그것이 트럼프냐 연준이냐 다 똑같이 금리에 대한 누가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연준 쪽에 좀 더 무게가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저는 그 주식시장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비 이후에는 도약. 그 도약이라는 여전히 우상향.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사실 미국 시장이 더 좋겠네요. 뭐 미국으로 다 기업들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뭐 미국 시장이 더 좋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장하냐 미장하냐. 네. 대부분 미장한다. 이제는 국장하냐 미장하냐. 미장도 하세요. 하지만 국장도 쳐다봐야 될 때라는 예. 멘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자, 아니, 오랜만에 진짜 날카롭고 입체적인 질문. 뭔데요? 네? 뭐 짧게 하세요. 미장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네. 미장만 하고 국장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이분 입장에서 미장 온리를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장의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한국 그 코스피를 좀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고요. 네. 흔히 요즘에 상반기에 거대 증권사에서 이런 프레임이 있었죠. 탈달러 자산을 집중해야 될 때. 예.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떠날지는 본인의 판단. 네. 하지만 떠나라는 데 방점이 있고요. 그게 4월 초까지 무지하게 잘 맞췄죠. 맞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부침이 있죠. 하지만 뭐 어느 한 자산의 쏠림은 꼭
최근에는 이 쏠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동산 부동산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미장 중심에서 이제는 미장에서 국장으로도 시프트가 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만 하는 분들은요? 국장만 하는 분, 네. 국장만 하는 분들은 예전부터 국장만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번도 미장을 안 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안 해봤을 개연성이 네. 높습니다. 자, 세상에 부자를 만드는 것에 뭐 김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자들의 가장 공통 분모, 작은 호기심이 인생을 바꾼다. 네, 한 번쯤은 네. 포트폴리오를 다 쏠림은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장이건 국장이건 하나에 쏠림하지 말고 비중을 8대2. 자기가 중심으로 잡는 건 8. 미장이었다면 2를 이제 국장. 아, 자기 국장 온이야. 나 네. 평생 국장만 했어. 네. 그럼 과감하게 거기서 20% 헐어가지고 네. 미장하고 네. 국장 탈출 진흥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장만 했어. 네. 이분도 20%는 국장으로. 맞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옮기는 2에 방점이 두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무게 중에 8에서 일부 정도 비트코인을 위시한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네. 관심을 가질 때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액트,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앱들 쓰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그 하나은행 네. 해외 주식 전용 통장 이런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렇죠. 뭐 환전이라든지 뭐 수수료 우대 등등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은행 해외 주식 그러고 보니까 전용 통장을 사용해 보시면 야, 좋겠다. 하나은행 내가 92년도에 입사할 때 내가 월급 통장 받는데 지금까지 내가 월급 통장 쓰고 있거든. 하나은행이요? 하나은행. 아, 몇 년? 하나은행 30년. 지금 하나은행 본사가 네. 우리 회사 거기 있었어요. 하나은행 옛날 본사? 그게 두산 빌딩이야. 두산그룹 본사 빌딩이 하나은행 본사 빌딩이야. 하나은행이 옛날에 몇 개 층밖에 안 썼다고. 조그만 은행이었거든. 네. 아, 그래요. 하나은행 그때 영업부에 그 내 통장 관리하던 그 여직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지점장 됐을 겁니다. 네? 지점장 되셨을 아, 지금 여직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요즘은 됐을 수 있죠. 네. 아이고. 네. 김동환 고객님. 네. 이렇게 불렀던 그 여직원 찾고 싶습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김동환 프로님은 그 여직원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로맨스 그레이 생각하시나요? 거기까지는 그레이라니. 아닙니다. 그레이라니. 아직 창창한. 자, 저희는 얼른 인사드리고 또 장 시작하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영민이 형 뵙도록 만나봐야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